대선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선관위의 확진자 투표 관리 이 부실에 여야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막판 최대 변수, 야권 후보 단일화 영향을 놓고도 여야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내놓으면서 자체 판세도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복귀왕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또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양당이 보고 있는 현재 판세 또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낮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송영길 대표 선거운동을 신촌에서 하다가 흉기에 머리를 이렇게 다쳐서 지금 응급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혹시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생명에는 지장 없고 이미 이제 상처는 봉합을 했고요. 봉합 수술했고요. 예, 봉합 수술했고 우선 오늘 하루는 좀 유세를 쉬면서 네. 상태를 지켜보면서 내일 유세 참여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화면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도 이 폭력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강력히 비판했고 윤석열 후보도 선거 방해에 어떤 폭력도 정당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입장을 내놨죠. 예, 이에 대해서 뭐 저희 후보나 예. 이준석 대표도 이에 대해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라는 입장을 냈고 예. 뭐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안전상의 위협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송영길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빌 뿐입니다. 네. 민주주의에서 이 폭력은 절대 안 되죠. 네, 이제 수사,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응당한 처벌도 받아야 할 겁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사전투표율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사전투표율이 36.93% 나왔어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여야 모두 서로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 지지층이 결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사전 투표가 좀 편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점점 더 역대 시작한 이후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급적이면 붐비는 시간을 좀 피해서 오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또 사전 투표에 많이 오신 것 같고 그리고 예. 또 이번에는 그 전에는 국민의힘에서 사전 투표 뭐 조작설이라든지 뭐 부정선거 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뭐 다행히도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사전 투표율을 높이게 하는데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보편적으로 이제 사전 투표는 젊은 분들 또 선거에 적극적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예. 보편적으로 보면 민주당 쪽에 좀 좋은 결과들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속에도 민주당의 좋은 결과가 숨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우선 뭐 복 대변인 말씀하신 거죠. 국민의힘이 어떤 사전투표 조작설이나 어떤 부정선거설을 주장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뭐 공식적인 당론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부정선거에 관련한 의견을 낸 바는 없고 이준석 대표도 대표적으로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토론에 나가서 많은 토론을 했던 분인데 그런 식으로 좀 왜곡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부 뭐 당내 구성원들이 그런 주장을 뭐 했던 적이 있지만 저희는 이러한 음모론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격하고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저희에게 긍정적인 신호고요. 또 뭐 사전투표율이 높은 데서는 다양한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전투표 자체에 익숙해지는 그런 경향성도 짙어지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본투표 때 몰리게 되면은 방역수칙과 관련해서 다소 좀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고 예. 정치적인 요인으로는 당연히 지금 정권 교체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저희 후보의 지지율도 정권 교체 여론에 수렴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저희에게도 당연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잠깐 보고 갈까요? 지역별로 보면은 전라남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51.5%. 그리고 전북이 48.6%, 광주가 48.3% 이렇게 나왔는데 호남 지역 사전 투표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기와 대구 33.9, 33.7 이렇게 나와서 평균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이렇게 당에서는 분석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 호남이 50% 넘은 지역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40%를 기록한 유일한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호남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도 강하고 정치 네. 참여 의지도 강하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다른 지역 낮은 투표를 기록한데도 지난번 사전 투표율과 비교해서 보면 거의 비슷하게 예. 상승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만큼 사전 투표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고 또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는 현상 아니겠는가. 예. 특히나 조금 전에 이제 단일화에 관련돼서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윤석열 후보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계신 분들은 이러다가 자칫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긴장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안철수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과정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투명하지 않다. 네. 일종의 정치권 그들만의 리그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어서 네. 이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이 속에 스며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수도권 쪽이 조금 낮은데 네. 수도권 쪽은 본투표 때 본인들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저희 YTN이 후보의 유세 현장을 연결하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윤석열 후보 유세 현장을 연결했고요. 지금은 이제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주를 거쳐서 부산, 지금 대구까지 올라왔죠. 지금 제주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직접 제가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 하나 드립니다. 제가 원래 생활 정치형 아닙니까? 네, 가서 제가 산림진화대 그다음에 이렇게 산림청 고위직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산불을 끄는 데는 이 소형 헬기 가지고는 사실은 거의 대책이 안 된답니다. 근데 초대형 헬기가 필요한데 그 6대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곧바로 12대 더 늘려가지고 조기 진압하겠다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헬기는 야간 기동이 안 된다고 해요. 밤에 불 나도록 그냥 놔두는 겁니다. 이게 사실 밤에 불이 더 많이 번지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연구 검토를 해봐서 물어봤더니 이 고정이, 그러니까 비행기, 미국 영화 이런 데 보면 비행기로 불을 끄지 않습니까? 이게 비행기는 밤에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하나 마련하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어제까지 불탄 면적이 이 삼척 물집만 해도 뭐 여의도 40배 뭐 이렇게 된다는데 사실 엄청난 자원들이 소실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 산림 진화대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장비도 늘려서 우리 산림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70가구인가가 아예 그냥 불이 타가지고 집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피해에 비하면 이런 산불 진화 장비들 좀 많이 늘려도 될 것 같아. 우리의 국력이면 제가 확실하게 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산불 피해 지역에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지원도 해주십시오. 그런데 혹시 우리 저번에 코로나 때 경기도에서 50억 들여가지고 대구, 경북에 마스크 지원한 거 여러분 아시는 분 안 계시죠? 제가 당시에는 뭐 생색내는 것 같은 말 안 했는데 거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색을 내자는 건 아니고 우리 각 시도로 나눠 있긴 하지만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니까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보통 뭐 1, 2억 이렇게 하길래 제가 경기도 재정도 그런 데로 나쁘지 않으니까 50억 해서 아마 대구에 35억, 경북에 15억 이렇게 지원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이 산불 피해 지역에 지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을 참 많이 있는데 오래 하면 안 돼요. 빨리 가야 대전, 청주 거쳐서 갈 수 있다고 해서 가급적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지금 대구 경제가 매우 나쁘죠. 경북 경제도 나쁩니다. 국토 균형 발전 정말로 문제죠. 다 수도권에 집중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모든 자원과 인력이 다 수도권에 모여서 이제 수도권이 문제가 됐어요. 미어 터지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6.25 공난 때 피난길도 아닌데 경기도 광주에 가니까 학교 운동장에 컨테이너 넣고 수업하고 있어요. 여기는 학교가 남아도라 난리 아니까 학교 문 닫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또 수도권에 있는 모 대학은 학생 1인당 5천만 원이 넘게 국가가 지원을 하는데
이 대구 경북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은 1,700만 원인가밖에 지원을 안 해요. 이거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더 지원해서 모두가 어느 지역에서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균형 발전인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그냥 지방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들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핵심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구니까 대구 얘기 많이 해야죠. 제 고향인데 특별히 또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구 도심의 KTX 경부선 지하화해야 되겠죠? 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빨리 옮기고 2028년까지는 문 열어야 되겠죠? 근데 부산 가덕 신공항은 정부 재정을 투자해서 하는데 여기는 돈을 안 대준다. 문제있죠? 전라도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부족하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서 형평성 있게 도심의 공항들을 옮기고 거기 대구는 혁신 기업 도시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거 말고도 공약 많은데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다 써놨으니까 동네 소문 많이 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진짜 문제가 물 문제 같습니다. 물. 깨끗함을 드셔야죠. 근데 지금 경북하고 협의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협의 안 되는 거 조정해가지고 해결하는 거 누가 잘해요? 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도 수십 년 묵은 거 제가 거의 다 처리했습니다. 이해관계를 조정하면 되거든요. 개인들끼리 협의가 잘 안 되면 시도에서 지원해가지고 모두가 만족하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경북에 왜 우리 물을 그냥 쓰냐? 우리는 이익도 못 보고 또 수자원 관리하느라고 댐 만들면 우리 수자원 때문에 규제 받으니까 우리 못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규제 받아서 손해 보는 거 이상으로 지원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결단하기 나름이지. 이런 실력을 가지고 현안 해결하고 나라 문제 잘 풀어갈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잘 풀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경북을 못 가기 때문에 여기 경북 분들 계세요? 꽤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동, 영주 이렇게 가긴 했는데 마지막 예천. 그래서 제가 대구 말고 경북에도 지역별로 시군별로 다 공약해놨으니까 그거 좀 잘 살펴주시고 이재명이 하면 이런 공약도 잘 지키겠구나. 동네 소문 잘 내주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 동네 잘 살겠다. 네, 이재명 후보의 대구 유세 현장으로 다녀왔습니다. 여기서도 인물론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앞서 나누지 못한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호남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 이유를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요?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복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경향성이라는 게 있긴 했습니다. 이전 선거들에서도 호남 지역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조금 높은 편이었고 대구 지역에서는 다소 낮은 편이었는데 그런 경향성에 더해서 호남 지역이 이번 선거에서 좀 더 많은 투표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저는 이를 분석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약간은 조금 오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대위 차원에서는 호남 지역의 어떤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호남 지역의 사전 투표율이 높으니 민주당이 결집하고 있다라는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호남 지역의 득표율은 당연히 민주당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특히나 광주 지역이나 이런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 이번 대선에서 상당히 화두가 된 지역인데 그 화두가 복합 쇼핑몰이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 복합 쇼핑몰 공약에 대해서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광주 분들과 호남 지역의 주민분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겠다는 어떤 실용적인 정책에 대해서
대해서 또 갈라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의 지방의원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 다수석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어떤 기본적인 이런 현안이 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한 호남 지역 분들의 어떤 분노 투표가 상당할 것이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해석이 다릅니다. 유권자분들의 선택 마음은 이제 이틀 뒤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단일화 효과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이번 최대 변수로 꼽았던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효과, 그 표심에 대한 해석도 그리고 전망도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이후에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고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 바닥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움직임이 뭐 몇 배 더 빨라졌고요. 예. 활발해졌고 그리고 또 중도층, 그러니까 제3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양 후보 다 마음에 안 든다라고 예. 하셨던 분들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배신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인물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럼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이 누구냐? 뭐 이거는 비교가 바로 되기 때문에 네. 뭐 아쉬워도 이재명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곳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사전 투표장에 가서도 그렇게 이제 가족들과 함께 예. 어른들까지 함께 그렇게 투표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어서 예. 저희는 이번 단일화가 많이 아쉽습니다. 제3지대 정치 세력을 만들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한 정치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그것을 사실 안철수 후보께서 안 하신 거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배신을 당한 거고 그래서 전 이번 뭐 대선의 승패에 있어서는 저희들에게 상대적으로 뭐 역풍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유리함을 가져오지만 전체 정치개혁 분야에 있어서는 많이 아쉬운 그런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권 교체의 표심은 결국 안철수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언론사마다 추이가 다르긴 하지만 예. 대부분은 윤석열 후보에게 좀 더 많이 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문제를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또 결국에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오늘 안철수 후보도 유세 현장에서 브리핑을 한 내용을 보면 단일화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제안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분명히 복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뭐 정치 개혁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를 도모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니까 뭐 단지화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언어를 쓰면서 비난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도 분명히 어떤 단일화를 시도했죠. 김동연 후보와의 단일화도 시도했고 심지어 굉장히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조원진 후보와도 연대 시도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은 같이 연대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야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문제에 있어서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민주당이 격앙된 반응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연 단일화가 얼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는 3월 9일이 돼 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민주당이 내놓는 어떤 반응들을 본다면 단일화라는 것이 민주당의 상당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분명히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됐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움직였는지는 아마 이번 선거가 끝난 뒤에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당이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고 판세를 분석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뭐 저희는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여러 분석을 지금 언론에서 많이 다뤘는데 상당히 조금 앞서고 있지 않나라는 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뭐 만약에 이준석 대표도, 투표를 한다면 지금 현재 투표를 한다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이준석 있다는 거예요? 대표도 언급했듯이 6에서 8% 6에서 정도 8%포인트 우세한 상황이라고 분석을 했고 이 격차가 더욱더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에 있어서 겸손한 태도를 가져가는 것은 분명해야겠지만 저희가 2%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만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것이고 여러 번 이준석 대표도 언급했듯이 정권 교체 여론에 상당히 윤석열 후보가 수렴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내부적으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3월 9일 선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저희는 그동안에 조금 아쉬웠던 점이 정권 교체 여론을 저희 후보가 그대로 받지 못한다라는 비판이
일부 있었는데 단일화 이후 그리고 1주, 2주 사이에 상당 부분 그 여론에 저희 후보의 지지율이 수렴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본부장이 근소한 차로 이제 좁혀졌다. 그리고 결국에는 1.5%포인트 정도 차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 지난번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전에 그 조사를 보면 거의 예.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이 10%가량 벌어져 있다가 좁혀진 거기 때문에 불과 선거를 얼마 안 남은 입장에서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후보에게 유리한 거거든요. 그런 흐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건 우리 국민들도 안 믿을 거예요. 1%에서 3% 승부가 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도 같은 생각을 할 것이고 그래서 누가 이길까 정말 결과 봐야 한다라고 네.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런 흐름을 보고 그리고 그 단일화가 오히려 국민 정서에 반하는 단일화였기 때문에 저희는 1%에서 3%가량의 승리를 할 수 있겠다. 그 힘은 그 제3 정치 세력이 실패한 부분에 대한 중도층의 분노와 그리고 민주정부를 계속 지켜야 된다라는 우리 지지자들의 결집 예, 예. 이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보통 역대 선거를 보면요. 투표일에 가까워질수록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박빙의 승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좀 크게 앞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런 언급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전 투표를 비롯한 예. 본 투표까지 투표를 결국 많이 해주셔야 이긴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 그만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크고 있으니 사실 깜깜이 기간이라고 하죠. 이 기간에 들어가면서 유권자들을 비롯한 언론 관계자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속된 말로 지라시성의 글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데 이런 글이 도는 순간이 되면 유권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정확한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명을 드려야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어떤 내부적인 사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가 언급해 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유리한 추세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차원의 언급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뉴스로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이 확진자분들 투표 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상당히 지금 부적절했다. 물론 선관위가 2차례 사과를 했습니다만 선관위 운영 관리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아니냐. 일부에서는 선관위원장 등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전 결과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관위원장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체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사무총장 그리고 또 이 선거 전체를 기획한 간부 담당자까지도 저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겠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라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걱정을 끼치게 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물론 이제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사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못한 부분 이것을 그냥 이해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저분들 일하는 분들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것들을 하라고 사실 공무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특히 3월 9일 본투표에서는 이런 걱정 두 번 다시 끼치지 않게끔 조치하고 그리고 나서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20만, 26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더 늘어날 수 있는데 6시 이후에 투표하는 것으로 지금 바꿨거든요. 선관위가. 6시부터 7시 반인데 1시간 반이면 가능하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많은 경고와 논평을 내왔습니다. 사실 확진자가 20만 명씩 나오는 과정에서 총 확진자 수도 지금 400만 명을 거의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진자들이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쓰라고 했음에도 이런 참사가 벌어졌고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장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선관위 측에서는 7시 반까지 투표를 하되 투표함에 넣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대처를 마련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지금 어떤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문제점들을 본다면 확진자들이 굉장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밖에서 대기해야 했고 또 확진되지 않은 유권자들과 섞이는 그런 방역 수칙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히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예. 이에 더해서 확진자들이 대기할 장소 등을 마련하는 것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네. 저는 이미 있었던 어떤 사전투표 관리 부실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선관위원장이 거치 표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기본적으로 직접 선거와 비밀 선거의 원칙 자체를 선관위가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일부 투표장의 실수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원들 그리고 선관위원장의 거치 표명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양강 후보가 워낙 박빙인 만큼에 적은 표차로 승부가 결정될 경우 이제 투표 부실 관리 논란 당연히 있고요. 이게 혹시 대선 불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런 걱정을 좀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선 불복으로까지 또 부정선거 논란으로까지 번져서는 안 된다라는 예.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고 아마 네.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불리한 쪽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죠. 네. 우리 이제 투표를 하려고 했더니 남이 찍은 그 투표용지가 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선거를 코앞에 두고 김만배 녹취록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은 김만배 씨가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녹취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잠깐 볼까요? 먼저 국민의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 녹취록 공개된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이 보도를 보고 그리고 민주당의 반응을 보고 참 이쯤 되면 진짜 막 하자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녹취록이 공개된 시기가 만약에 대장동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어떤 녹취가 되었고 그것이 공개되었다라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시기상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태가 한창 불거지고 난 다음 9월 15일인가요? 그때 지금 김만배 씨와 또 대화를 나눴던 인물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비례대표까지 신청하셨던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들 사이에서 대화가 과연 신빙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저희 김은혜 공보단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해당 그 녹취록에 언급된 조모 씨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진술했다는 것이 진술조서를 통해서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아무리 이 선거가 급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생태탕 의혹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많은 민주당 관계자들이 무슨 15년 전의 증인을 갑자기 나타났다라고 해가지고 무책임한 마타도어를 하고 지금 결국에는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와 똑같은 겁니다. 시기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오니 이 문제를 터뜨려 놓고 그냥 네거티브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는 절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다 복잡한 문제 치우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당시 대구에 좌천되어 있던 윤석열 지금 당시 검사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다시 당선되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것을 그때 예측해서 부산저축은행을 덮어줬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지 아니면 당시에 성남시에서 지금 모든 것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관리 책임, 유동규 정진상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이재명 후보가 과연 몸통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식적인 수준의 어떤 논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네, 민주당 입장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녹취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김만배 녹취록과 좀 다르게 지난해 9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에 된 녹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김만배 씨와 통화한 사람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사실 확인부터 하면 윤석열 후보가 그때 당시에는 대구에 계신 게 아니었었고 저 수사가 진행될 때는 그 중수 이과장 그 대검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 있을 때 윤석열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김만배 씨가 직접도 할 수 있지만 본인은 출입 기자니까 안 되니까 본인은 혈관을 다 알고 있다. 검찰의 혈관을. 그래서 바로 직접적인 혈관인 박영수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박영수 변호사가 가서 커피나 한 잔 마시고 오라고 그래라고 하니까 정말로 그 담당했던 박모 검사가
커피 한 잔 주고 몇 가지 형식적인 거 물어보고 조사를 끝냈다라는 예. 거거든요. 이것이 음성 파일과 녹취로 동시에 나오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이 건뿐만 아니라 그 천화동인 1호부터 18호까지도 쭉 나오는데 본인들이 법조인 한 30명에게 팔으려고 했는데 이재명 당시 시장이 3,700억 그 확정 이익을 정해놓고 나서 사람들이 안 샀다. 그래서 본인의 그 지분이 높아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재명 참 나은 놈이다.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전의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다라는 파상적 공격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고 또 지금도 이재명 후보에게 그런 뭐 마치 대장동에 부정이 있는 것 마냥 더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 파일이 나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쏘리 이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오해했구나. 미안하다라고 해서 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국민들의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고 그 공공이익 환수라고 하는 최초의 사례를 당시 이재명 시장이 만들어냈는데 이것을 오히려 부정으로 몰아붙인 이런 부도덕함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사실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저희가 공개된 것에 대해서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국민들에게 이 의혹과 궁금증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국민의힘도 선거의 결과에 상관없이 상설특검법에 의한 객관적 특검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국민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복 대변인의 저런 발언이 지난 9월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재명 당시 시장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될 때 무엇을 하셨으며 유동규 씨가 그렇게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을 때 무엇을 했으며 정진상 씨가 그렇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모든 이익을 가져갈 때 무엇을 했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당시에 성남시 장으로 계셨던 분은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렇게 특검에 대해서 떳떳하시면 성남시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왜 민주당 시의원들이 똥돌 뭉쳐가지고 반대하고 있습니까? 모든 정황은 지금 이재명 후보를 가리키고 있고 당시에 검찰로 있었던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대장동 사업을 기획하고 대장동 몸통이 될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네, 짧게. 우리가 그 논쟁을 하면 안 되니까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혹이 없어요. 정진상이 어떤 이익을 가져갔습니까?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건 잘못한 말씀이시고 근거가 없어요. 다만 그 일했던 사람들 몇몇의 비리는 있겠죠. 그 부분은 또 찾아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윤석열 게이트인지 혹은 국민의힘 게이트인지 혹은 김만배 씨와 몇몇 그 검찰과 그 결탁한 그 게이트인지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한다 이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동안 이재명 후보를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가 의혹제기 당사자가 국민의힘이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선 이틀 앞두고 여야 대변인 모시고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다릅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합리적 선택에 좋은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귀왕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